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 의뢰 김남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통상부 장관님, 그동안 이제 통상 업무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내 문제도 조금 이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국내 문제 중에 지금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홈플러스 사태입니다. 홈플러스가 어느 정도 고용이 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예. 한 2만 명 정도가 이제 고용돼 있습니다. 거기에 입점 상인들이 한 6천 명 정도 있고 납품업체까지 하게 되면 한 10만 명의 종사자가 있고 가족까지 하면 30만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문 닫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만일 진짜 문 닫으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납품업체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고용되어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이 있어서 실업 문제도 있겠고. 네. 근데 사실 이 홈플러스가 전체 농산물의 한 20% 정도를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농촌 지역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죠. 예. 그다음에 대부분의 홈플러스가 도심에서 주요한 역전이나 이런 데 다 있어요. 도심의 한가운데 있어요. 아주 부동산으로서는 몫이 좋은 데 있는 셈이죠. 근데 거기가 이제 다 문 닫고 그러게 되면 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타격을 주고 주민들도 이제 거기가 문 닫고 횡행한 상태가 되면은 사회적인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인지? 네. 이 이슈는 산업부뿐만이 아니라 기재부, 고용부, 금융이 다 같이 지금 당도 마찬가지고 같이 범정부 차원에서 고민 좀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 부는 이제 주로 저희 부의 역할이 납품업체와 홈플러스 간의 경영 거래 그쪽에 저희들이 좀 더 초점을 또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게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잘 보이지는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홈플러스 종사자들이 이제 그 용산 거기 앞에 가가지고 지금 농성을 하고 그런 것들은 알고 계시죠? 네. 지금까지 이제 저희도 한번 반성을 해보니까 그 홈플러스를 인수했던 그 MBK라는 사모펀드 운영사가 말은 이제 청산을 하지 않고 그 인가전 M&A를 통해 가지고 인수자를 이제 선정해서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인수자들하고의 적극적인 교섭 같은 게 없었고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시간을 질질 끌다가 그 인가전 M&A 마지막 법원이 준 시간이 11월 10일인데 11월 10일 불과 한 20며칠 앞두고선 갑자기 공개적으로 인수자 모집을 나섰어요. 인수자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 시간 끌게 하다가 이제 청산 절차로 가려고 섬섭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사모펀드들에 대해서는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특히 이제 그 여러 범죄 행위도 있으니까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와 함께 홈플러스를 좀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인가전 M&A 마지막을 앞두고 이제 공개 매수를 했는데 2개 회사가 이제 그 응모를 했어요.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시죠? 예, 이게 두 개가 크지 않고 저희들도 생소한 회사여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는 부동산 개발 회사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노골적으로 이제 그 홈플러스가 부동산의 몫이 좋은 데 있으니까 이제 부동산 매각해 가지고 청산시키려고 이제 그러면서 부동산 이익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는 이제 해외에서 대규모 이제 해외 사모펀드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해외 또 사모펀드가 인수하는 셈이 되는 거 아니에요? MBK가 했던 짓도 그대로 이어져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회사에는 이제 맡길 수는 없다. 그런 게 이제 지배적인 여론이고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법원도 한번 방문을 했었고 이런 우려점들을 좀 많이 전달을 했어요. 다행히 11월 10일에서 좀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간이 연장된다고 이게 다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그 사이에 이제 실제로 인수가 가능한 데들을 그 교섭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만들어야 되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MBK가 그 홈플러스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잘 모르니까 선뜻 장기적인 유통 사업을 하려고 하는 쪽도 잘 못 나서는 거예요. 농협이든 아무튼 할인이든 못 나서고 있어서 여기를 조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좀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 예를 들면 이제 유암코라든가 캠코라든가 이런 데들이 좀 나서 가지고 그 홈플러스를 좀 구조조정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장기적으로 그 유통 사업을 하려는 쪽들이 인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그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두 개 나온 회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뭐 의견도 굉장히 많고 해서 그걸 담당하고 있는 우리 관계부처들하고 긴밀히 논의해서 홈플러스 정상화뿐만이 아니라 납품업체 거기 있는 고용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금융위원장님, 그 관련된 행정기관 중에 금융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구조조정을 하려면 이제 구조조정 전문으로 하는 뭐 유암코나 이런 데들도 좀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좀 그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MBK 사태 관련해서 금융위는 일단 협력업체, 납품업체, 입점업체들이 사실 자금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은행권 중심으로 해서 만기 연장, 상환유예, 긴급자금 지원 뭐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요 말씀 주신 이 부실채권 정리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부실채권은 이 부실 경영에 책임 있는 대주주인 MBK가 더 과감하게 책임감을 갖고 해결하는 게 기본이고 그래야 인수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MBK가 그 사기적 금융거래 한 거에 대해서 금감원은 지금 빨리 처벌을 안 하고 있나요? 금감원이 처벌에 나서면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위탁선정 계약 취지상 바로 국민연금이 투자한 돈도 회수하게 되고 국민연금 MBK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좀 우리 사회가 제재를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회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텐데 왜 그건 늦어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전단체 부분은 이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해서 검찰에 이제 고발했고요. 나머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가능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조사해서 엄중하게 위법성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니 저번에도 지금 똑같은 얘기 하셨는데 검찰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린대잖아요. 그럼 검찰이 수사 끝날 때까지는 안 할 거예요? 아닙니다. 하여간에 금감원 행정기관이 행정기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사기적 금융거래가 있었다 그러면 제재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재를 해야지 이제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들도 금융적인 제재를 받은 그런 그 사모펀드 운영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은 투자를 못 하고 투자된 거 회수한다. 또 이런 게 또 보여줘야지 제대로 단죄를 받는 모습들이 보여줘야지 MBK도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뭐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더 내놓고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부가 쭈삣쭈삣하고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못해요? 금감원이 그 제재를? 그때 금감원장도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그러고도 지금 몇 개월이 또 지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요. 하여간에 금감원 통해서 더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감원이 제가 보기엔 좀 제 역할을 해줘야 된다.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온갖 부정거래들에 대해서 그대로 눈 감고 덮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본시장도 굉장히 혼탁해졌고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많이 갖는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도 있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이 문제도 저는 뭐 그런 거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세세히 조사해가지고 제대로 된 단죄하는 모습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또 유암코 같은 데를 통해 가지고 한번 좀 실력을 보여주셔야 된다. 제대로 구조조정을 해서 이게 살아날 수 있도록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준다 생각을 합니다. 산자부 장관님, 네. 지금 이제 계속 망가져가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납품들을 안 해요. 네. 네,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그래도 중소기업들은 좀 납품을 계속하면서 거래를 유지해 나가는데 큰 뭐 오뚜기, CJ 뭐 이런 이제 농심 뭐 이런 큰 식품 회사들이 이제 현금을 갖고 와라. 그래서 현금만 지금 2천억을 갖다가 선납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홈플러스가 운영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자금들인데 그걸 다 하고 있고 이제 MBK 측에서는 뭐 더 이상 돈 못 내겠다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요 대기업들이 납품을 안 하니까 이제 물건이 제대로 없으니까 소비자들이 제대로 또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점점 더 악화되는 모습 아니겠어요? 예. 뭐 저희는 그래서 MBK 측에서 뭐 사제도 출연하겠다고 그랬는데 적어도 자기들의 운영 수익 같은 걸 가지고 보증을 서라. 그러면은 이제 정상적인 납품들이 되면서 홈플러스가 정상적으로 좀 굴러가면서 새로운 인수자를 찾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도 좀 신경을 좀 쓰시면서 필요한 그런 납품 주로 이제 식품 그런 납품을 하는 대기업들과도 한번 잘 소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게 납품업체하고 홈플러스 간에 같이 회의를 했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유념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 뭐 MBK 운용사와 같은 주로 이제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연금이 그 위탁 운용사가 좀 제대로 된 그런 정상적인 운용을 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그냥 인수한 회사들 전부 다 자산 매각하고 그래서 그런 좀 약탈적인 인수
약탈적인 이익을 내는 회사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사하고 그런 거에 맞게끔 투자하는 이런 걸 보통 이제 스튜어디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국민연금이 하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수탁자 책임활동 말씀. 수탁자 책임 활동을 사모펀드에 대해서 대체 투자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다는 게 지금까지 답이었어요. 그런 걸 제대로 좀 파악을 좀 하고 오셔야 돼요. 예? 예. 지금 예민한 때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해서. 네, 대체 투자 부분의 책임 활동은 법안이 지금 계류 중이셔서요. 저희가 빨리 그 법안 논의를 아니, 하고요. 근데 그걸 꼭 뭐 법안으로 할 건 아니죠. 지금 스튜어디시 코드를 법안으로 했어요? 아닙니다. 의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7월에 대체 투자 위탁사 선정할 때 그 수익의 질을 고려하도록 평가 지침 한번 바꾼 바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위탁자 선정 그 지침 그걸 갖고 하는 그렇습니다. 건데 거기 안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지금도 MBK가 이제 그런 사기적 부정거래로 금융기관의 제재를 받으면 회수를 할 수가 있어요. 투자금을. 네, 맞습니다. 그런 의사를 정확하게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네. 저희가 알아보니까는 국민연금이 2조 5천억을 MBK가 운영하는 이제 사모펀드들에 투자를 했어요. 네. 그 중에서 지금 한 1조 3천억은 회수를 했고 앞으로 집어넣어야 될 돈들도 한 5천억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회수해야 될 돈들도 한 7천억 9천억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도덕한 사모펀드들에 대해서는 또 사기적 부정거래까지 해서 금융기관 제재를 받는 그런 사모펀드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민연금이 투자하지 않는다.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MBK 같은 건 퇴출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표시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의원님 아까 의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아직 금감원에서 그 위탁사에 대한 조치가 아직 없어서 저희가 선정 취소는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금감원이 이제 제재를 하면 바로 네, 선정 검토하겠습니다. 취소 이런 걸 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그 우리 주식시장 이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우리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4천 포인트 갔다가 다시 좀 조정을 받다가 오늘 보니까 다시 회복을 했네요. 네. 그 5천까지 가려면 좀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자본시장 역시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세 가지 축인데요. 첫 번째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두 번째는 주주가치 중심 문화 확산, 세 번째는 수요 기반 확대 및 자금의 선순환. 뭐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그런 이제 추상적인 그런 것보다는 조금 구체적인 게 좀 필요하고요. 4천 포인트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물론 이제 실물 경제 뭐 반도체 이런 게 뒷받침해 준 것도 있지만 그런 이제 지배 구조 개선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이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 주주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진 않는다. 이제 이런 신뢰들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일련의 정책으로 지금 국회에서 자사주에 대한 의무 소각 제도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나 이런 은행 증권사와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스튜어디십 활동들을 강화해서 일본처럼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정책들도 지금 계속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라는 것들도 지금 코스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가겠다. 그런 걸 좀 금융위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에서도 이 밸류업 정책이 성공했던 건 지배구조 개선을 하는 이제 이런 법령을 고친 것만 갖고 된 게 아니고 그런 법령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를 잘 고치지 않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그 일본의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GPIF 같은 것들이 계속 그 바꿔라 독립이사 3분의 1 이상으로 바꿔라 뭐 임원 보수 제대로 너무 과다하게 하는 거 아니냐 뭐 배당 정책 좀 더 높여라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스튜디오식 코드 활동들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게 한 10여 년간 쌓이면서 한 3배 정도 주식 가치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스튜어디시 코드 활동들을. 근데 국민연금이 그런 스튜어디시 코드 활동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번 이제 국정감사 때 제가 한번 그 스튜어디시 코드 활동을 하는 자료들을 좀 내봐라 그랬더니 자료를 만든 적도 없대요. 이행 평가나 점검을 받아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뭐 자료들을 그 뒤에 이제 받아봤습니다만은 그래서 공개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본 게 딱 2번 있었다 그러고. 뭐 비공개 중점 관리 대상 기업으로 선정해 본 것도 몇 가지는 있었었는데 뭐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1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 매우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스튜어디십 코드 활동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이제 평가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금융위원한테 한번 그런 평가를 해본 적이 있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맞죠? 국민연금이나 은행 증권사들에 대해서 스튜어디십 코드 활동들 금융위가 이행 점검이나 평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시스템은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ESG 기준원 통해서 이행 점검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은 ESG 기준원이 그걸 하고 있는지는 점검해 보셨어요? ESG 기준원 안 하고 있대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운영을 하니까 그게 잘 운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일본은 금융감독청이 매년 했단 말이에요. 즉 기관 투자자들이 스튜어십 코드 활동들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성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 이사회가 독립적인 이사 3분의 1, 2분의 1 이상으로 안 되는 회사들에서 그걸 다 바꿔내도록 했고 PBR 2 이상으로 전부 다 그런 배당 성향 같은 것들을 주주환원 정책들을 높이도록 했고 그러니까 이제 뭐 3배나 이렇게 주식 가치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국민연금에 대한 그런 스튜어십 코드에 대한 이행 평가나 점검을 보건복지부가 한다라는 건 세계 어디도 없는 것 같고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습으로는 제가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런 거는 이제 일본처럼 영국처럼 그 금융감독기관이 이행 점검과 평가를 하는 게 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침 18년에 도입하면서 계속 했고 의결권 행사 지금 중점관리 말씀 주셨는데 의결권 행사할 때 배당이나 이사의 독립성 부분은 감안해서 지금 프락시 보이팅 아니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의 스튜어십 코드 활동들을 네네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이행 점검이나 네. 평가를 한 적이 있었냐? 없대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2018년 도입 이후에 전체적으로 평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뭘 보건복지부가 지금 10년이나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겠다 그럽니까? 근데 이제 국민연금이나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런 데들이 제대로 된 스튜어십 코드 활동을 하는 것들이 우리 5천 포인트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밸류업 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돼야 돼요. 내년이면 대대적으로 지금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뭐 5%, 10% 이상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그런 지배구조 개선이나 배당 성향의 변화들을 이제 내년 3월 주총을 앞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부가 하라고 또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나 점검을 하겠다고 그러지도 않고 있잖아요. 의원님, 저는 두 가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연금이 투자자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금융감독원이 위탁사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투자자로서 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챙기고요. 그 금감원이든 금융이든 금융감독 규제당국에서 해야 될 일들은 그건 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뭐 우리 그 부총리님, 예, 그 스튜어십 코드 활동들을 활성화하는 건 네. 네, 네. 두 기관하고 다 협의를 해서 네. 결국은 어떻게 이행 평가 점검을 하느냐가 활성화를 시킨 거거든요. 네. 일본도 금융감독당국도 철저하게 이행 평가 점검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뭐 보건복지부가 한다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그런 예정이 없고 지금까지 해왔던 걸 가지고 가능하지 않거든요. 네. 금융감독당국이 제대로 된 스튜어십 활동들에는 이행 평가 점검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한번 좀 기관 간의 협력 네, 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